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3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별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자,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힘이 좀 붙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역시 대박플러스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욱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하락세가 나타났고 그 안에서도 그동안 쏠려있던 대형주 쪽에 쏠려있던 그 자금 자체가 오늘은 또 시들시들해진 모습입니다. 사실 날씨도 좀 쌀쌀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주식시장도 좀 냉기가 부는 게 아닐까 미리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시장은 결코 이제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올라가는 힘들을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 자체는 점차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들을 세워주신다면 10월 달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만큼의 그 수익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번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6강입니다. 바로 퍼즐 이론에 대한 강의. 실패하지 않는 투자 전략 바로 퍼즐 이론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달 반 동안 지금 오늘이 할 내용 자체가 이제 6강인데요. 다들 머릿속에 다 숙지하셨습니까? 이 방송을 청취하실 때는요. 그냥 그 시점에 바로 흡수가 분명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서 봐서 되돌려보기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적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퍼즐 이론 6강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이 퍼즐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매번 강의할 때마다 이 퍼즐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맞춰져 있는 이 퍼즐 단면처럼 여러분들도 이 강의 내용을 다 들으실 때쯤이면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춰갈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을 분명히 보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빠뜨리지 마시고 다 청취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바로 5강이었죠. 5강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6강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강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자, 5강. 바로 이제 국내 산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국내 산업 분석은 선행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덧셈 뺄셈을 모르고 나서 이제 나눗셈하고 곱셈을 못하듯이 이 국내 산업을 분석하고 나서 바로 종목들,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했던 그 내용들 잠깐 보시면 해운업종과 그리고 조선업종, 이 철강업종, 이 세 가지 업종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죠. 바로 이제 BDI 지수라는 그 개념이 나왔었고 이 BDI 지수는 이제 우리가 해운업종에 대한 참고 지표로 활용하지만 이 BDI 지수가 결국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건, 좋아지고 있다는 건 해운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면 해운업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국은 그 선박 물량을 나르는 건 그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건 바로 배입니다. 바로 선박. 그래서 물동량의 그 규모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선박도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해운업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해운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 해운업 경기가 좋아지면은 결국은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 그래서 해운에서 조선으로 넘어갔고요. 그 조선업종 과거에 배를 만들 때는 돛담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배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철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종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강이 그만큼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업종이 좋아지게 된다면 덩달아서 관련 판을 만드는 그 철강 업종도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고리 안에서 해석을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정유업종하고 화학업종이 있었죠.
이 정유 화학업종은 우리가 항상 같이 묶어서 보는 이제 그런 기업이에요. 개별적으로 뭐 화학업종의 경우에는 뭐 중국 경제에도 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부수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또 있긴 하겠지만 정유하고 화학업종은 기본적으로 뭘 본다 그랬죠? 바로 유가를 본다 그랬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정유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날 정유를 이제 유류를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그날 파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팔 수 있는 그 정유를 미리 사들입니다. 그래서 정제를 해서 바로 판매를 하죠. 그래서 사왔을 때의 가격보다 팔았을 때의 그 가격,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갭이 생기죠. 그 갭 차이 자체를 뭐라고 한다? 바로 정제 마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정제 마진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유업체들은 유가가 상승할 때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업종은 왜 그럴까요? 바로 정유에서 채취를 해서 화학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이 화학업종들도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정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화학업종도 지금 좋은 시기구나라고 같이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증권, 태양광, 반도체 각각 업종에 대한 대표적인 지수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건설 경기는 국내에도 중요하지만 해외 건설 수주도 중요하다는 거. 증권업종의 경우에는 그만큼 시장이 올라갈 때 활발하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증권주의 실적도 같이 좋아진다. 그리고 태양광 업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반도체의 경우에는 DXI 지수, 가장 대표적인 DRAM 지수죠. DRAM의 가격 동향을 지표화시킨 게 바로 DXI 지수입니다. 그래서 DXI 지수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이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부분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국내 산업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기업을 선별하는 과정을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지금 해운업, 조선업, 그리고 철강, 정유화학, 건설증권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업종, 그 외의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 변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강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죠. 자, 일단 산업분석이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 원래 이제 산업분석 2라고 이제 표시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지난번에 1이었고, 이번에 같이 연결돼서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자, 산업분석은요. 역시 이제 산업의 동향분석은 투자 기업을 선별하는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선행되어야 한다. 별표 한번 칩시다. 네,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을 분석하지 않고 기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라는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산업의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산업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투자 업종과 종목을 선별한다. 자, 앞에서 봤듯이 산업의 연관성 과정 안에서 해운업종과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였죠? 바로 철강업종.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분석을 해주면 한 가지의 지표만 가지고 세 가지 그 산업, 그리고 그 이상의 산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산업 지표에 대한 분석. 해당 산업의 실적을 유추할 수 있는 바로 지표들의 분석이다. 지표들을 분석을 해서 그 해당 산업, 그리고 해당 산업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어요.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시장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예상보다 분명히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은요, 결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은 3분기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지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내용들만 잘 이해하시면 3분기에 어떤 산업을 선택해야 될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이 산업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3분기 실적 어떤 업종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투자 판단하실 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번엔 지표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 갈게요. 이 환율과 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시장은 변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막 올라간다. 원화 대비했을 때 달러 가치가 막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가져갔습니다. 그런 주가는 어떻게 했죠? 빠졌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고 나간다. 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산업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 구조적인 특징은요. 제가 이제 그 퍼즐 이론 진행할 때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그 산업의, 우리나라 그 국내 이 경제 구조적인 특징이 어떤지. 자, 말씀드렸듯이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다. 국내 쪽에서 내수로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쪽에서 진출을 해서 해외 외국인들한테 제품들을 판다는 거겠죠. 네,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다라는 이 단어, 이 줄 한 줄에 다 의미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원화가 강세일 경우, 원화,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수출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원화가 강세인데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을까?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코파이, 정을 나누는 그 제품이죠. 이 초코파이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1달러에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달러. 그러면, 갑자기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나라에서는 1,000원 정도에 판매가 됐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은 고정이에요. 아직도 1,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으로 이 식품이 넘어갔을 경우, 과연 과거에 1,000원에서 1달러에 팔렸던 이 제품이 과연 1달러에 팔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겠죠. 즉, 초코파이가 과거에 미국에서 1달러에 팔렸다면 그 과정 안에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면 초코파이의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1.3달러 내지는 1.5달러 정도까지 올라갔겠죠. 그러면 1달러였을 때 이 제품을 사 먹었던, 즐겨 먹었던 그 구매자들 또는 1달러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불해서 먹었던 이 구매자들이 1.3달러 또는 1.5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대체적인 상품을 구매를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래서 원화가 강세가 될 경우에는요, 국내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수출 기업들의 그 제품의 가격이 변동을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는 상대적인 환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악화가 된다. 대체적인 상품으로 만약에 중국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요. 더 쌉니다. 그럼 당연히 중국 제품을 사 먹겠죠. 또는 일본에서 비슷한 그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제품보다는 당연히 그 일본 제품을 또 사 먹게 되겠죠. 이게 바로 수출 위주의 그 산업 구조 안에서 발생되는 원화 강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의 의미로 보게 되면요. 원화가 강세일 때는 수출 기업은 타격을 받는다. 근데 원화가 만약에 약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코파이의 가격은 1달러가 아닌 0.9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제품보다 더 많이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되니까.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로 이제 도약이 되면서 국가별 상대적인 환율을 일단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지금 환율에 대한 그 비교 자체는 제가 어떤 특정 제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교를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본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그 업종이 있어요. 바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죠. 사실 지금 IT 업종은 일본하고 비교가 좀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워낙에 이제 많이 커졌고, 그만큼 기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비교를 많이 해요. 이 IT 그리고 자동차는 한국과 일본이 경쟁 구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 강세라고 지금 표시됐던 거, 지금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달러잖아요. 근데 원-엔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엔화가 바로 일본의 돈이죠. 화폐. 그 다음에 한국의 화폐는 바로 원화입니다. 그래서 엔화와 원화의 그 상대적인 그 비율 가치를 고려해보고 만약에 원화 가치가 엔화 가치 대비했을 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IT 기업과 자동차 업체들, 미국 제품들보다 가격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동일한 그 급의 그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제품을 소비하게 될 거고, 그리고 반대의 개념에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에서는요. 한국 그 제품 가격들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 제품들의 수요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 환율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해당 국가죠.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와 어떤 산업이 경쟁 구도에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잠깐 이제 표가 나와 있죠. 과거 그리고 현재 산업별 환율의 민감도에 대한 표기입니다. 사실 이 자료는 1년 정도 좀 지난 자료예요. 그렇지만 이 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흐름 자체를 한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과거하고 현재 산업별 환율 민감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 통계 데이터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전체적인 화면 먼저 보면은요. 이 회색 그 막대 그래프가요. 이 과거에 그 적합했던 그 상대적인 그 통계 지표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바로 현재입니다. 과거와 현재, 과거는 회색, 그리고 현재는 빨간색. 과거와 현재 과연 얼마만큼 환율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지. 자, 전체적인 그 데이터 안에서 본다면 모든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과거의 환율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거의 80% 정도 수준까지 미쳤습니다, 영향을. 그런데 현재는요, 거의 한 50% 정도 수준이죠. 그만큼 과거의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미쳤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환율에 대한 민감도 자체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0% 정도면 그래도 꽤 큰 환율 민감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이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하고 현재는 환율에 대한 민감도 자체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에 대한 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가 대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냥 일반적인 수출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수출 기업들. 자, 먼저 대기업들에 대한 환율 민감도를 잠깐 보게 되면요. 환율 민감도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이 대기업들의 환율 민감도가 과거에 80% 가까이 민감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한 40%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들 환율에 대한 어떤 대비책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환율 변화에 따라서 손실 그리고 또는 손실이 나는 폭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다가 되겠죠. 이런 이유에는 사실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공장들을요, 해외로 이전을 시켰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노동비가,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 쪽으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시키면서 그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율을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들을 마련을 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출 대기업들의 환율 민감도. 정말 차이가 큽니다. 보시면 거의 70% 정도의 환율 민감도를 보였던 게 대기업이에요.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의 환율 민감도가 무려 거의 10%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오느니 이런 설레발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더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과거보다는 환율 민감도는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수출 기업들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많이 줄어들었죠. 과거에 60% 이상의 민감도를 보였던 수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20% 정도 때까지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내려오겠죠. 사실 이제 해외로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 절감폭이 컸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자금에 대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감도는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민감도 떨어진 폭 자체는 크진 않았다. 대기업들보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또 여러분께서 중요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과연 업종별로는 얼마만큼의 민감도가 있는지. 왼쪽이 자동차 업체, 그리고 두 번째가 중소기업, 그리고 세 번째가 철강업체, 그리고 마지막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환율의 민감도를 잠깐 보게 되면요. 사실 업종별로 봤을 때 자동차 업종은 크게 떨어지지가 않았죠. 자, 보시면 40% 이상의 그 환율 민감도 거의 5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 자체가 크진 않았어요. 한 40% 내지는 50% 정도대 수준까지 일단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환율에 대한 민감도 자체는 크다. 바로 그 업종은 바로 자동차 업종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자, 보시다시피 오히려 환율의 민감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라갔어요. 자, 희한하죠. 지금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으로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 왜 중소기업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거예요. 대기업들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 민감도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철강업종 보시죠. 철강업종은 더 올라갔습니다. 자, 20% 이상의 그 환율 민감도였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습니까? 60% 이상의 환율 민감도가 올라와 있죠, 현재. 그만큼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강주다. 우리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얼마만큼 환율 민감도가 높을까요? 자, 눈에 보시다시피 정말 높습니다. 지금 거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만큼 환율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환율에 대한 구조만 가지고도 지금 이 기업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그리고 이 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지. 그러면 환율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 이 반대로 의미하면요. 만약에 이 환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실적 개선폭이 커지겠죠. 이걸 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 그리고 다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IT 하드웨어죠. 그리고 화학업종, 그리고 마지막이 조선업종이에요. 자, 눈으로 쉽게 파악이 되죠. 반도체 업종은요. 환율의 민감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거 완전히 떨어졌죠. 이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반도체 쪽 오늘 이번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 쪽은 환율에 대한 민감도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다.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0% 이하로. IT 하드웨어 쪽은요. 역시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일단 떨어지지 않았고 올라왔네요.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화학업종. IT 하드웨어 쪽은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화학업종의 경우에는요. 환율의 민감도가 정말 크게 올라왔다. 환율의 구조에 따라서 화학업종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들 자체도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선업종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 민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 민감도가 커졌다. 그래서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놓고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 구조를 이해하셨다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뤄볼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하고 기업의 실적이 어떤 식으로 연관성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수출. 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업체들, IT하고 자동차 업체 두 업체만 한번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환율이 10원 정도가 하락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율은요. 바로 원달러 환율을 의미합니다. 원달러. 원화 대비 달러 가치. 그러면 현대차는 1,200억 원, 그리고 기아차는요, 800억 원의 이익이 감소가 된다.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해외 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우리나라 제품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매를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아차,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환율이 만약에 10원 정도만 하락을 해서 연말까지 갔다. 그러면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는 1,200억, 그리고 800억 정도의 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온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환율 10원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인데, 그만큼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이어서, 환율과 기업의 실적, 그 연관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인데요. 방금 전에는 이제 그 수출하는 기업 위주였어요. 이번에는 어떤 기업을 말씀드릴 거냐면 바로 부채 위주의 기업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부채. 기본적으로 항공주를 많이 예를 들어요. 물론 항공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철강업종들도 해외 쪽에 부채가 좀 많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자, 기본적으로 항공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항공주는요. 기본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있을 텐데 대한항공은 환율이 10원 상승했을 경우, 즉 달러 가치가 한 10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10원 정도가. 단 10원 정도가 올라갔을 뿐인데 영업이익이 10원이 아니죠. 110억 원입니다. 네, 110억 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환율 10원 정도가 상승했을 때, 즉 달러의 가치가
원달러 환율, 달러의 가치가 10원 정도 상승했을 경우에는요, 영업이익이 무려 110억 원이 감소하는 효과. 그만큼 외화에 대한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요, 환율 10원이 하락할 경우 영업이익은 바로 80억 원 증가하는, 환율이 10원 하락시죠. 이거는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 반대 개념을 보시면요, 만약에 환율 10원이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라고 예상해보면 감소가 아니라 플러스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환율 10원 하락시가 아니라 만약에 상승시로 본다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가 아니라. 이 개념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해외 쪽에 부채가 많으면 그만큼 그 부채로 보유하고 있는 그 환율이 올라갈 경우 부채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 자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적인 부분에서는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항공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런 효과를 가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가입니다. 환율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유가가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유가가 만약에 하락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또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항공주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행주, 그리고 세 번째가 화장품주, 네 번째가 의류화학주. 이 외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종에 대해서 기본 틀을 한번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유가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유류들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처럼, 비행기에 주유하는 그 유류는요, WTI가 아니에요. 바로 항공유라고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제트유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가가 싸지면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 유류를 만약에 주유할 때 주유 비용이 감소하죠. 그 감소한 비용만큼 여러분들은 뭘 얻습니까? 그만큼 효익을 얻어요.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비행기를 이제 항공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유가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익 개선에 대한 효과, 그리고 운임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잠깐 이제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유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반적인 WTI가 아닌, 항공기에 들어가는 유류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시면, 제트 푸엘이라고 해서 이제 제트유라는 유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항공기에 들어가는 유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잠깐 가늠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갤런당 1.4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 자체를 보게 된다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유가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최근에 3분기 유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하락했죠. 그러면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은 그만큼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분명히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투자하실 때 판단을 참고할 지표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행주입니다. 이 여행주는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행 주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항공주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들은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락했어요. 유가가 하락했는데 비행기의 어떤 운임 비용 자체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항공사에서 다 취한다. 이거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은 하락한 폭 그 이상이라든지 그만큼은 티켓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티켓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여행비가 경비가 싸니까 지금 여행을 가보자라고 하는 그 수요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여행 관련 기업인 하나투어 쪽이나 모두투어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주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주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류화학 이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요. 화학업종은 의류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어찌 보면 그 제품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화장품 한번 말씀드리죠. 과거에는 화장품이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꼽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화장품도 유가 하락의 수혜주가 됐습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운임비, 항공에 대한 운임비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티켓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그 관광객들이 수요가 증가할 때 가장 많은 소비가 나타나는 그 업종이 뭡니까? 제품이 바로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유가 하락 시에는 그만큼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다른 화장품 업체들의 경우에도 유가 하락 시에도 일정 부분 수요 업종으로 꼽힐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뭐 항공주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시면 얼마만큼의 뭐 수익성이 개선되느냐. 대한항공 유가가 1달러 하락하게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은 3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온다. 네, 그만큼 운임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요, 유가가 1달러 정도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92억 원의 비용이 감소가 된다. 유가가 하락해도 항공주는 실적이 좋아진다. 이걸 같이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도 항공주는 실적이 감소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해운주입니다. 자, 해운주는요, 역시 이제 뭐 선박에 주의하는 거 역시도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드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선박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벙커CU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벙커CU 가격이 역시 이제 국제 유가하고 이제 같이 연동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국제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벙커CU 가격도 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에 영업이익은 바로 150억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흥하해운은 일반적인 그 기업 중에서 흥하해운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경우 역시 운임 비용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죠.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 지금 내용들 잘 이해하세요. 환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금리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요인들만 잘 파악해도 대부분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분석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금리와 산업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금리하고 주식시장은요, 네,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주식시장의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1년 동안 예금을 했을 경우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몇 퍼센트가 되죠? 3%가 안 돼요. 네,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가 그만큼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1년 만기 금리를 지금 3% 미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8% 금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적금을 하면은 8%의 이자를 준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은행 달려가겠죠. 아니면 일정 금액을 떼서 은행에 넣겠죠.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의미예요. 자, 즉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돈은 어디로 몰립니까? 바로 은행으로 몰려요. 은행으로 몰린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가 너무나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로 주식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자금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은행 쪽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수혜주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분명히 수혜주가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수혜주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첫 번째가 바로 증권주입니다. 자, 앞서서 했던 내용하고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자, 증권주는요, 언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증권주가 왜 올라갑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때 올라가죠? 그런데 증권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다? 바로 주식시장이 좋아질 때.
자,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왜?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니까. 그럼 그만큼 거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권주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금리가 하락했을 때 첫 번째 증권주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건설주가 있습니다. 이 건설주가 왜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역시 이제 뭐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갔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저금리 상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올라갔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파트,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가 이제 갖고 있는 현금으로 그냥 다 구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캐시로 다 구입을 안 하죠. 왜? 가격이 비싸요. 그럼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빚을 줘요, 빚. 이 대출을 받는다는 거죠, 대출. 이 대출은 어디에 연동되는 상품입니까? 바로 금리에 연동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가 만들어요? 바로 건설 기업들이 만들죠. 그러면, 자, 금리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낮은 금리니까 지금 이 금리 상태에서는 내가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 대출 수요 증가는 어떻게? 바로 뭘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을 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리 하락 시 이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동차. 자,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동산도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 현금을 가지고 다 안 삽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요, 가격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거의 2,000만 원 정도 이상을 하죠, 자동차가. 그럼 그 자동차를 살 때 뭘 끼고 합니까? 바로 리스라든지 또는 대출을 받아서 또 끼고 합니다. 이 대출은 어디에 연동된다? 바로 금리에 연동된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또 많이 받겠죠. 그것도 역시 자동차 쪽도 같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거고. 자,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반대로 또 수혜가 되는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금리 올라가면 어디로 돈이 몰린다? 바로 은행으로 돈이 몰린다. 그리고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그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뭐 합니까? 대출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예금 금리가 5%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대출을 해줄 때는 몇 퍼센트 받을까요? 한 8% 정도 받겠죠. 그렇죠? 참 이렇게 보면은 은행은 참 쉽게 돈을 법니다. 우리 돈을 가지고 대출을 더 높은 가격에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3% 정도의 예대 마진을 챙깁니다. 은행주가. 그래서 은행주는 금리 상승 시 수혜주다. 그리고 보험주는 또 왜 수혜주일까요? 여러분들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 뭐 생명보험이 될 수 있고 또 손해보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보험주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매달 납입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운용을 해야 되겠죠. 운용하는 그 금액을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주들의 경우에는 금리와 연동되는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해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보험주는 금리 상승 시 수혜주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요,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해 드렸어요. 그런데 또 업종을 볼 때는요, 우리가 또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야 또 그 안에서 종목들을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련 수혜주들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봄을 기다리는 산업. 자, 어떤 산업들이 바로 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대륙의 사막화.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대륙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봄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황사. 봄철마다 우리한테 선물을 주죠. 네, 중국에서.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인데 바로 황사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위닉스, 코웨이, 그린앤사이언스. 네,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봄철
황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코인 정수기, 그죠? 공기청정기,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황사에 따라서 같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엔 바로 이런 종목들이 있다. 자, 그리고 따뜻한 봄 날씨, 겨울철 추위가 끝나고 이제 봄 날씨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그때 뭐랍니까,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않다가 바로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이 수요가 발생되는 게 자전거. 그리고 또 자전거, 다리 운동하기 힘들다. 그럼 팔 운동하겠죠. 바로 오토바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들은 뭐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알툰 스포츠, 이거 자전거 업체겠죠. 그리고 코라홀딩스라든지 KR모터스, 이런 오토바이 관련 업체들이 봄철에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봄철 수혜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봄이 지났으면 또 여름이 오겠죠. 바로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어떤 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은 딱 세 글자예요. 이거 하나면 다 표현이 됩니다. 바로 무더위. 정말 덥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름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여름철에 그래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름철에는 여러분들 선풍기로 안 되죠? 뭘 많이 사용합니까? 에어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이렇게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이 전력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됨에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는 전력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 포함돼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전력에 대한 어떤 전기료가 인상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 자체는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분야예요. 그래서 이럴 때 포스코 ICT라든지 옴니시스템, LS산전,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이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철. 네, 정말 장마철, 여러분들 많이 싫어하는 그 날씨죠. 태풍 피해가 또 옵니다. 그에 따라서 인선, ENT라든지 위닉스, 코웨이, 이런 업종들이 같이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가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도 이거겠죠. 가을. 이제 가을이 되면은, 가을은 소비의 계절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소비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 여름철에는 습했지만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중국은 이 소비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추절, 그리고 국경절이 또 이 가을 부근에 있고, 얼마 전에 국경절이 끝났죠. 자, 그리고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 중국에서 이제 많이 관광을 했기 때문에 카지노 업체라든지 또 좀 화장품 업체, 여행, 면세점, 항공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또 추석이 있죠. 소비, 유통, 의류, 음식료. 최근에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게 바로 소비에 대한 모멘텀들이에요. 그래서 가을은 소비와 미세먼지, 이 두 가지 모멘텀들이 항상 발생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입니다. 바로 겨울이에요. 자, 과연 겨울에는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느냐,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겨울철에는 혹독한 추위, 이 두 글자면 끝나죠. 추위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위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온풍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난방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당연히 난방에 대한 수요 뭡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정유업체들이라든지 GS, S-오일 또는 경동, 나비엔, 부스타, 신일산업, 이렇게 난방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수익성이 좋아지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많이 나타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는요, 바로 의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가 겨울철, 가을에서 겨울철로 넘어가는 시기에 분명히 의류 관련주들이 분명히 불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은 소비, 겨울은 겨울 의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산타랠리,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항상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의류업체들이었어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의류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은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접해보신 그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고 생각은 하지만 또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거는 기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을 경우에 이런 사람을 봐야지, 환율이 어떻게 됐을 경우에 이런 사람을 피해야지,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거의 주식시장 안에서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강의 내용은요. 지금 한 번 듣고 끝내실 겁니까? 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안 되시죠? 다음에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또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셔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야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강을 했는데 이 6강까지 해서 퍼즐 이론 6강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역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이제 고지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매주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4시까지 자, 트렌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황민혁 전문가, 황민혁 멘토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를 봐야 되는지 정말 전공법으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장 마감 이후 월요일부터 목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제가 그동안 이제 서울 쪽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부산으로 오랜만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10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산 본부점입니다. 범내골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참가번호는 없으니까 이번에 부산에서 저를 보고자 하셨던 분들, 저를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저와 이강무 전문가 둘이서 강연을 진행하니까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퍼즐 이론 6강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는 일단 이번에 여러분께서 준비된 그 내용들 자체를 다 이해하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확실하게 가져가시면서 좋은 결과물을 또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로 활용하시고요. 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을 하셔서 꼭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퍼즐 이론 6강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